옛날 어느 마을에 돈 많은 과부가 산다는 소문을 듣고 가난한 선비 만기리는 그녀를 찾아갔다. 어떻게 홀로 된 과부가 돈을 버는지 궁금해서였다. 역시 소문대로 곶감은 가득 차 있고 과부는 귀티가 잘잘 흐르는데 소문대로구려. 어떻게 이렇게 부를 축적했는지 정말 대단하오. 가난한 선비인 나에게 비법 좀 알려주시오. 제발 부탁하오. 그거야 비법도 아니지요. 저는 가끔 내기를 한답니다. 내기 말이오. 노름을 한다는 게요. 아닙니다. 순수한 내기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저와 내기 한번 하실런지요? 비법도 배울 겸 줬소이다. 그럼 저는 선비님의 봉아리 내게라는 것에 열량 걸겠소이다. 허허, 아주 돈이 썩어 남아도나 보오. 어디 한번 해보시겠소? 물론이지요. 그럼 내일 아침에 들르시지요. 그리고 돈을 걸었으니 구경꾼 한 명은 있어야 하겠지요. 줬소이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과부댁을 다시 찾은 만기리는 그녀와 마주하는데 그럼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시작하실까요? 뭐 그럽시다. 그럼 일단 까보시겠소. 그렇게 들으니 좀 민망하구려. 만기리는 바지춤을 푸는데 자, 됐소이까? 내 어찌 눈으로만 확인이 된단 말이오. 손으로 만져 확인해봐도 되겠소. 뭐 그렇게 하시구려. 여인은 이곳저곳 섬세하게 확인을 하는데 2개가 맞군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기로 열량을 벌다니.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부를 축적한단 말이오? 그게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데려온 저 여인하고 내기를 했지요. 내가 선비님 쌍방울을 만져 보이는데 30냥 걸겠냐고. 그러니까 30냥 받고 10냥 드려도 20냥이 이득이지요. 허허, 듣고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 방법이구려. 대단하시구려. 그때 데려온 여인이 말하는데 이보시오. 나도 한번 만지게 해주면 열량 드리겠소. 그렇게 가난한 선비 만기리는 20냥을 벌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과부 덕자가 어느 날 밤 한 스님에게 하룻밤 신세지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지나가는 소승이 온데 오늘 하루 묵어갈 수 있겠는지요? 나무 관세음 보살. 스님, 죄송하온데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방도 하나뿐이라 스님을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어둡고 캄캄하니 신세 좀 지게 해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이에 덕자는 딱한 스님의 사정을 거절 못하고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렇게 스님에게 따뜻한 아랫목을 내주고 자신은 윗목에 누웠는데 한밤중 스님이 몸부림치면서 덕자의 배에 발을 올려놓았다. 아, 왜 이러시지? 많이 돌아다니셔서 피곤하신가? 덕자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다리를 들어 바닥에 놓았다. 얼마 뒤 스님은 또다시 몸부림치면서 손을 덕자의 가슴에 올려놓는데 덕자는 다시 두 손으로 공손히 팔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덕자의 아침밥을 얻어먹은 스님이 말하는데 부인, 볏짚 몇 단만 구해다 주시겠습니까? 제가 만들어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덕자가 집 몇 단을 마련해 오자 스님은 짚을 엮어 작은 섬 하나를 만들어주며 제가 받은 대접에 대한 보답입니다. 라고 하며 떠나갔다. 덕자가 섬 안을 보니 쌀이 들어있었고 쌀을 뒤주로 옮겨 담아도 금방 다시 쌀로 가득 차는 것이었다. 그렇게 덕자는 쌀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 욕심 많은 과부 춘자도 스님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스님이 춘자의 집을 지나다 하룻밤 청하게 되었다. 지나가는 소승이 온데 오늘 하루 묵어갈 수 있겠는지요? 나무 관세음 보살. 아이고 스님, 어서 오시지요. 이제나 저제나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도 스님이 다리를 올려놓지 않는 것이었다. 뭐야? 이러다 날 새겠네. 에라 모르겠다. 네 다리나 내 다리나 무엇이 중헌디? 춘자는 자신의 다리를 스님 배에 올려놓는데 아이고 부인, 왜 발로 차는 게요?
말로 하시오. 스님은 춘자의 다리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바닥에 놓았다. 잠시 후 춘자가 또다시 팔을 스님의 가슴에 올려놓자 스님은 또 공손히 팔을 바닥에 놓는데 잠 좀 잡시다 부인. 왜 이리 소승을 괴롭히는 게요? 다음 날 아침밥을 얻어먹은 스님은 집단을 가져오라 했고 지프로 섬을 만들어주고는 손살같이 떠나갔다. 그런데 섬 안에 쌀은 없고 오이와 가지만 가득하였다. 뭐요? 채소 장사 하라는 것이요? 그런데 잠시 후 채소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은큼하고 욕심 많은 여인아. 오늘부터 아주 살려달라 할 때까지 혼주를 내줄 것이다. 그렇게 화가 잔뜩 난 오이와 가지들은 인정사정 없이 과부를 혼내주었다. 그리고 2달 후 장터에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골라 여자에게 좋은 오이가지 팝니다. 2개 사면 3개 드려요. 그렇게 욕심 많은 과부 역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이 좋아 바보 취급받는 어떤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한 번씩 큰 장이 열리는데 그때마다 어떤 도사가 장을 보러 와서는 이 농부의 집에서 묵곤 하였다. 이번에도 내 신세 좀 지겠소이다. 하지만 말이 좋아 묵고 가는 것이지 밥은 장에서 사 먹고 잠은 마곡간에서 당나귀와 같이 대충 구겨져 자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농부의 아내가 도사에게 몇 번이고 집안에 들어와서 자라고 했지만 도사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도사님, 방에 들어와 주무시지요. 아니올시다. 난 그냥 마구간이면 족합니다. 푹신푹신한 집더미 속에서 자는 게 좋아서요. 그리고 도사는 뜬금없이 이런 말을 덧붙였다. 사실 난 당나귀를 예쁜 여자로 만들어서 심심찮게 재미를 본답니다. 그 말을 들은 농부의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그러면 도사님, 반대로 여자를 당나귀로도 만들 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나는 도술로 내가 원하는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사의 말에 농부의 아내는 무언가를 생각해내어 그날 밤 남편을 붙잡고 말했다. 여보, 좋은 일 있어. 무슨 일이요? 아, 글쎄 도사님이 당나귀를 여자로 만들 수 있고 또 여자를 당나귀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오. 그러니 내가 도사님께 부탁해서 당나귀로 둔갑하면 당신이 나를 장에 끌고 가서 좋은 값에 팔구려. 그러면 내가 틈을 보았다가 도로 사람으로 변해서 슬쩍 빠져나올 테니까. 얼커니 그거 좋은 생각이구려. 농부가 듣고 보니 매우 그럴듯했다. 그래서 당장에 마곡간으로 달려가 도사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도사는 농부의 아내의 옷을 벗긴 다음 네 발로 기는 신용을 하게 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를 만지면서 중얼거렸다. 훌륭한 갈기털이 되거라. 다음에는 가슴을 주무르면서 탐스럽고 부드러운 가슴팍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다리와 팔등을 차례대로 만지작거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농부의 아내가 소리쳤다. 어머, 도사님, 꼬리를 입고 계시네요. 당나귀가 꼬리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오라, 그렇군. 꼬리를 입고 있었구나. 좋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지. 라고 하고서 천연덕스럽게 바지춤을 내려서 자신의 물건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옆에서 그것을 본 농부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저었다. 아니 도사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안 돼요.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만 두시구려. 그 말에 농부의 아내는 옷가지를 주워 입으면서 성난 표정으로 남편을 쏘아붙였다. 아이고, 이등신아. 그 따위로 참을성이 없으니까 사시사철똥꽃 찢어지게 가난하지.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농부가 아니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소. 라고 하며 도사에게 도사님 내가 대신 당나귀가 될 테니 어서 빨리 꼬리를 만들어 주시오. 어서요. 어느 한 대감 집의 먼 곳에 사는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이에 주인 대감이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해서 큰 소리로 여종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얘야, 이리 오너라. 사랑방에 귀한 손님이 오셨느니라. 예, 대감마님. 바깥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여종은 대답하면서 사랑방 쪽으로 나아가니 주인이 이렇게 시키는 것이었다. 얘야,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안에 들어가서 마님에게 말씀드려라. 송이 같은 것을 찢어서 맛있게 만들고 병아리 같은 것을 잡아 삶아서 술안주를 장만하고 술을 걸러 한상 잘 차려 내오도록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그런데 대감마님, 그 송이 같은 것이란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요? 그래,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마.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들은 여종은 안으로 들어가 안방마님에게 아뢰었다. 마님, 대감마님 말씀 중에 병아리 같은 것이라 함은 곧 생치를 뜻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만 송이 같은 것이람 무엇인지 몰라서 다시 대감마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감님께서 이렇게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님, 그 모양이 꼭 남자의 그것처럼 생겨서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긴 음식도 있는지요? 이와 같이 설명한 여종이 양볼에 홍조를 띠면서 마님에게 그림을 내밀었다. 그림을 받아든 안방마님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애야, 어르신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바지 속을 들여다보고 그리지 않았니? 빳빳한 것이 어찌 이렇게도 크기와 모양이 어르신 것과 똑같이 닮았을꼬? 그 말을 들은 여종이 말했다. 마님, 제가 보기에는 대감마님 것보다는 도련님 것과 더 닮았는데요. 옛날 어느 마을에 성질머리 고약하고 예의 없기로 소문난 의원이 있었다. 어느 날 머슴칠복이는 몸이 허해 하는 수 없이 의원을 찾아갔다. 그래 이놈아, 어쩐 일로 왔느냐? 아니, 초면에 반말을 해? 머슴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네, 의원 날이 요즘 기력이 쇠해서 왔습니다. 밥맛도 없고 졸리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별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 정도 안 아픈 사람이 있나? 젊은 놈이 게으름 피우니까 그렇지. 내가 약 몇 첩 지어줄 테니까 그거 먹으면 나을 거야. 의원의 태도에 화가 난 칠복이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데 의원 날이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주겠소이다. 옛날에 염라대왕이 장부를 들여보다가 기생 1명, 도적 1명, 그리고 의원 1명을 지적하며 잡아오라고 했소이다. 이에 저승사자가 그들을 잡아 대령하니 염라대왕이 먼저 기생에게 물었소이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소상히 아뢰어라. 예, 저는 얼굴을 곱게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잣집 자제들과 대감들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제공하고 돈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 밖에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았사옵니다. 맞는 말이로다. 내가 한 일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줬으니 마땅히 좋은 것으로 환생하게 해주겠노라. 이렇게 판결하고 이어서 도적을 불러 물었소이다. 너는 세상에 살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소상히 아뢰어라. 예, 소인은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훔쳐 살면서 쓰고 남는 재물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 역시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으니 마땅히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 환생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을 불러 물었소이다. 너는 세상에 살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소상히 아뢰어라. 예, 소인은 그 당시 소의 오줌이며 말의 배설물에 부서진 북의 가죽을 섞어서 약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고 그 대가를 받아 살아왔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염라대왕은 크게 화를 내면서 옳거니 근래 내 장부를 보고 죽어야 할 사람을 찍어 잡아오라고 저승사자를 보내면 문득 피해버려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허다하였거늘 그게 바로 너 같은 의원이 관여한 짓이로구나. 내 반드시 너 같은 놈은 지옥으로 보내 고생을 시켜야겠다. 이에 의원은 지옥으로 끌려가며 기생과 도적에게 탄식하며 말했소이다. 부디 세상에 다시 태어나거든 우리 집에 가서 전해주시오. 내 딸에게는 제발 기생이 되라 하고
내 아들에게는 도적이 되라 하여 나처럼 지옥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내 말을 꼭 전해주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다고 하더이다. 그러자 그 말을 다 들은 의원이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이냐? 나는 살린 사람보다 저승에 보낸 사람이 더 많으니 분명 염라대왕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놈아. 옛날 어느 고을에 얼굴은 예쁘장하지만 조금 모자란 여종 사머리가 마당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이때 그것을 본 엉큼한 주인 양반이 사머리를 방으로 불러들인 후 위로해주는 척 물었다. 예, 사모라. 너 아까부터 왜 그리 울고 있는 것이냐? 하도 망측해서 말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요. 글쎄 저 머슴 돌쇠 녀석이. 그래, 돌쇠란 녀석이 어쨌다는 거냐? 괜찮다. 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여종이 훌쩍이고 나서 입을 열었다. 글쎄 돌쇠 녀석이 소녀를 뒷동산 참나무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는 뭐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런 몹쓸 놈이 있나? 그래서 돌쇠 그놈이 허튼 짓을 한 모양이구나. 이에 주인 양반은 사머리의 손을 슬쩍 잡으며 물었다. 이렇게 널 희롱하였느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갑자기 소녀를 땅에 쓰러뜨리고 그 말에 주인 양반이 여종을 은근히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쓰러뜨리고 나서 이렇게 껴안았단 말이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주인 양반은 다시 사머리의 양가슴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그럼 가슴을 이렇게 했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뭐라? 그럼 치마 밑으로 손이라도 넣었다는 것이냐? 이런 고얀 놈.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냐? 하며 또 손을 치마 밑으로 넣었다.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그렇다면 속옷 속으로 손을 쑤셔넣고 이렇게 했단 말이냐? 주인 양반이 사머리의 속옷 속에 손을 들이밀며 물었다. 네, 주인어른,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몹쓸 놈이 다 있느냐? 그리고 또 그래, 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더냐? 네, 그리고는 자신의 바지랑 속고이를 내리고 뭐라? 이런 천하의 망할 놈이.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었느냐? 아무래도 돌쇠놈 힘이 세니 내가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러자 사머리가 벼랑간 주인 양반의 따귀를 불이 번쩍 나게 후려갈겼다. 아니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귀를 때려 주었사옵니다. 이에 주인 양반은 아픔을 참으며 다시 물었다. 아이고, 이런 고얀 돌쇠놈을 봤나? 그래, 그 다음엔 또 어떤 짓을 하였느냐? 돌쇠놈이 거기서 멈추진 않았을 텐데 넌 또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자 사머리가 이번엔 주인 양반의 방울주머니를 힘껏 후려차버렸다. 이렇게 혼쭐을 내줬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친구가 하는 의원을 찾아와 말했다. 이보시게 친구, 내 아들이 지독한 독감에 걸렸다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하더니 그렇다면 일단 먼저 아들을 격리시키게. 그리고 내가 약을 몇 첩 지어줄 터이니 그걸 먹이도록 하시게나. 그런데 말이야, 또 문제가 있는데. 남자가 주저주저하자 친구가 말했다. 뭔지 말해보게. 친구 사이에 못할 말이 뭐 있나? 그러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들 녀석이 우리 집 여종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거든.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렇다면 그 여종도 격리시키도록 해야지. 그런데 말이지, 또 있자는가? 남자가 또 다시 주저주저하더니 이윽고 말했다. 실은 나도 그 여종이랑 잠자리를 같이 했거든. 어찌하면 좋을까? 뭐라고? 그렇다면 자네도 독감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군. 내 약을 얼른 지어줄 테니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게. 그 말을 들은 남자가 다시 한 번 더 물었다. 잠깐, 그런데 말이지,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될까? 아내라니? 여종이랑 한 다음에
마누라하고도 잤는데 이를 어쩌면 좋지. 뭐라고? 그 말을 들은 의원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젠장, 그놈의 독감이 나한테까지 옮기게 될 줄이야. 옛날 어느 고을에 시골 여인네들이 모여 밭에서 일을 하다 시간이 늦어 날이 어두워져 가자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하품을 하던 한 여인이 일손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날도 저물고 심심한데 우리 남정네들이 기생집에서 하는 것처럼 서로 가슴을 터놓고 소쩍새 울음소리로 글을 지어보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여인이 이러한 제안을 하자 마침 무료하던 차에 잘 됐다며 다른 여인네들도 반겼다. 이에 한 여인이 먼저 소쩍새 우는 소리는 총나라의 자금을 한탄하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아니, 어찌하여 총나라가 작다는 것이오? 내 일찍이 듣기로 옛날에 총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 망하는 바람에 그것을 한탄한 황제가 소쩍새가 되어 소촉 하고 운다고 하지요. 그러자 다른 여인이 실한 모름지기 자기의 뜻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니 어찌 옛날 일을 들어 채울 것이오. 그러니 나는 소쩍새의 우는 소리는 소치 작다함을 한탄하는도다. 어째서 소치 작다는 것이요? 우리 집 소치 작아서 한인데 그러니 소쩍새가 지금 소짝하고 우는 것 같지 않소이까? 라고 말하자 가만히 듣고만 있던 세 번째 여인이 무릎을 탁 치며 말하길. 이 새가 우는 것을 들으니 조짝조짝 하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어째서 조짝조짝하고 우는 것이요? 우리 남편의 물건이 너무 작은 게 한인데 그래서 이 새가 조짝조짝하고 우는 것 같아 그러는 거지요. 이때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여인이 지금 내가 들으니 소쩍새가 조쩌조쩌 하고 우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아니, 어째서 조쩌조쩌 하고 우는 것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조 딸린 영감 하나 달라고 조쩌조쩌 하고 우는 것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선비 최만길은 자기가 바둑을 제일 잘 둔다고 생각하며 바둑으로 내기하기를 좋아했고 항상 내기에서 이겼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첩이 하나 있었는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부자 상인이 최만길의 첩을 흠모해 바둑으로 그 첩을 빼앗을 계책을 꾸며냈다. 상인은 화려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말 한 장을 하나 가지고 찾아와서 최만길에게 그것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자고 했다. 내 장사하며 중국서 어렵게 구한 말 한 장인데 내기 바둑 한번 어떻소이까? 나도 바둑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소이다. 좋소이다. 그렇다면 나도 귀한 청자 하나를 걸 테니 어디 한번 더 봅시다. 바둑에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최만길은 속으로 기뻐하며 그 제의에 응하니 상인은 일부러 바둑을 져서 그 안장을 잃어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상인은 더 많은 값진 물건을 가지고 와 또 내기 바둑을 두자고 최만길에게 제의하였다. 내 이번에 실력을 더 갈고 닦아왔소이다. 지난번과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선비님은 무엇을 걸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 예쁜 첩을 걸고 한판 승부를 겨루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인은 이렇게 말하고 웃었다. 그러자 최만길은 전에 바둑을 이긴 적이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고 자신만만해하면서 문제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게 하지요. 내 아끼는 첩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겠습니다. 그러고 두 사람은 바둑을 두기 시작했는데 최만길이 첩판을 지고 말았다. 이에 상인이 최만길에게 계속 져도 정말 후회가 없겠느냐고 살살 긁었다. 어찌 오늘은 저번만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큰절 한번 하시면 없던 일로 해드리지요. 하니 최만길은 오기가 나.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게요? 삼세판이 정석 아니오. 하면서 화를 냈다.
결국 두 사람은 바둑을 계속 두었는데 최만길이 3전 3패를 하고 첩을 넘겨주었다. 결국 첩은 상인의 배를 타고 울며 떠나갔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상인이 찾아왔는데 이보시오 선비님, 이번에도 내기바둑 한번 어떻습니까? 네, 더 많은 보물과 그 첩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일부러 실력을 숨기고선 나를 골탕 먹이지 않았소. 하니 상인이 난처해하며 그게 미안하게 됐소이다. 사실 내가 그 첩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게 됐소. 이러다 얼마 못 살고 골로 가게 생겼단 말이오. 그 첩이 옥녀도 보통 옥녀가 아니오. 그렇다고 일부러 져주는 건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소이다. 하니 부자 상인이 좋소이다. 그렇다면 바둑 둘 필요 없고 그냥 다 가지시오. 그러면 곤란한데 그럼 그냥 보물만 받으면 안 되겠소? 그렇게 상인이 급히 떠나가니 최만길은 첩과 더 많은 보물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몰락한 양반집이 있었는데 아비는 몇 년 전에 죽고 모녀만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딸은 아름답고 현명하여 이웃집 양반과 정혼을 하고 혼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불안당 덕출이가 그녀의 어미를 찾아오는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소? 아니, 춘심이가 시집 간다고요? 내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춘심이는 나랑 여러 번 정을 통한 달코 다른 처자인데 이미 나한테 몸과 마음을 다 허락해놓고 시집을 간다니 그렇게는 안 되겠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내 딸아이와 이야기를 해보겠소. 그리고 잠시 후 어미가 딸에게 물었다. 얘야, 너 불안당 덕출이 놈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그게 사실이냐? 어디 사내가 없어서 그런 놈이랑 이 어미한테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네,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도 잘 모르고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놈이 왜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우리 집이 가난하고 못 사니까 쉽게 보고 관계를 부리는 것이에요. 상대할 것이 못 됩니다. 이런 천하의 고얀 놈을 봤나? 춘심이의 어미는 덕출이를 관아에 고하여 벌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사또 앞에서 둘은 서로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였고 사또는 고시마다 따로 불러 묻는데 그래, 내가 저 처녀와 여러 번 정분을 나누었다 하니 처녀의 용모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틀리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덕출은 사또에게 상세히 고하였고 춘심이를 불러 들어보니 덕출이의 말과 틀림이 없었다. 사실 덕출이는 남몰래 사람을 시켜 미리 춘심이에 대해 알아낸 것이었다. 춘심이는 덕출이가 관계를 부려 사또의 판결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꾀를 내어 말하기를 사또, 몇 가지 더 고할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사실 제 왼쪽 가슴 밑에 큰 반점이 있는데 그 위에 털이 여러 가닥 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에 털이 무성하고 가슴은 짝가슴에 배꼽은 참외 배꼽이고 방댕이에 심한 치질이 있고 등에는 용문신이 있습니다. 만약 그 자가 그걸 알지 못한다면 어찌 저와 정을 통하였다 하겠습니까? 이에 사또는 덕출이를 불러 다시 묻는데 내가 처녀와 상통하였다 하니 남이 볼 수 없는 곳에 어떤 별다른 것이 없더냐? 그런데 사람을 시켜 이미 엿들은 덕출이는 머뭇거리며 예, 사또, 저기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뭐라? 너 지금 뭐라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와 정을 통한 처녀는 춘심이가 아니라 춘자입니다. 이놈, 그 말이 사실이렸다. 춘자라면 맨손으로 소도 때려잡는다는 그 처녀가 아니더냐? 만약 거짓이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네, 사또. 그렇게 춘심이는 지혜를 발휘해 이웃집 양반과 혼인하였고 덕출이는 춘자와 혼인하였다고 한다.